2024년 4월의 어느 봄날 아침, 런던 BBC 월드 서비스 스튜디오 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친 그 남자는 언뜻 보기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구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유엔 경제사회부 수석 인구학자로 일해온 인물.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그의 보고서를 기다렸고 그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라이트, 숫자로 세계를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방송 전 특유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담당 작가가 큐카드를 검토하고 카메라 뒤편의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이 잔뜩 쓸어 원래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금속 물체. 처음에 보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 자물쇠에 맞는 열쇠. 87년이라는 세월이 그 표면에 두껍게 내려앉아 이제 더 이상 어떤 자물쇠에 맞는 것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워진 열쇠 하나. 다니엘은 그것을 스튜디오 테이블 위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다니엘은 잠시 그 녹슨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기까지 3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보조 작가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카메라 렌즈를 다시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 열쇠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무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20년짜리 확신을 무너뜨린 물건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품었던 최초의 이유를 다시 찾게 해준 물건이기도 합니다. 생방송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초. 다니엘은 자신이 왜 이 열쇠를 오늘 스튜디오에 가져왔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호텔 방을 나서면서 외투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 어느새 스튜디오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전해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도, 어떤 그래프도 이 금속 한 조각이 품고 있는 것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진짜 물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온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초. 다니엘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스튜디오의 방송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뉴욕 유엔 본부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라이트에게 한국은 언제나 이름만 들어도 결론이 먼저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0, GSR,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넘어서 인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 기록한 것 중 사실상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것을 두고 조용한 인구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교과서적인 인구 감소 경로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사실. 다니엘이 20년간 구축해온 인구 예측 모델에 따르면 계산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내수 시장은 축소될 것이며 고령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40년 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것은 비극도 이변도 아니었습니다. 수의 논리가 가리키는 불가피한 방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동유럽의 인구 유출이 어떤 경제적 공동화를 만들어내는지, 일본의 고령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다니엘은 그것들을 모두 숫자로 읽었고, 숫자로 분석했고, 숫자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인구학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의 어느 오후, 다니엘은 자신이 검토하던 최신 분기 데이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 추세는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줄었고 출생아 수는 또 사상 최저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코호트에서 수치가 튀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의 전문직 종사자 가구,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구의 수가 특정 지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오창, 청주, 그리고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담당 연구원 2명에게 교차 검증을 요청했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오류가 없다고, 데이터가 맞다고. 그렇다면 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왜 이 특정 계층의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출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민 데이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다니엘은 그 데이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뉴욕의 늦은 오후가 황금빛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왔기 때문에 현장을 굳이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번역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그가 아는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다니엘 라이트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다니엘에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을 다니엘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산과 강과 고층 건물들이 촘촘히 섞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밀도의 풍경.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환영 인파 사이에서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는 짙은 눈썹에 깊게 패인 눈, 넓은 광대뼈를 가진 뚜렷한 슬라브계 외모였습니다. 그 옆에 아내도 비슷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유럽이나 러시아 어딘가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 외모. 그런데 그들이 공항 직원과 나누는 말은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한국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팔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긴 비행에 지쳤는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봉제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는데 아이가 꼭 쥔 채로 잠든 탓에 토끼의 귀가 한쪽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와 그 남자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다니엘이 살아온 세계의 어떤 범주로도 쉽게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 태생의 이민자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교포 그 말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간극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서야 다니엘은 그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한 세르게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신. 알마티 국립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배터리 소재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탈리아, 딸의 이름은 유나. 이 아이가 한국 땅을 밟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것을 모른 채 아버지 팔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다니엘의 첫 번째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조부모가 고려인이라고. 고려인이라는 말에 다니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의 학술 어휘 목록 안에 있었습니다. 1937년 소련 최고 지도자 스탈린이 내린 단 하나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뿌리를 뽑힌 사람들. 극동 연해주 지역에 살던 조선인 약 17만 5천 명이 화물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디아스포라의 한 유형, 역사적으로는 집단 추방의 사례, 다니엘에게 고려인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학술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학생 때였습니다. 소련 시대 소수민족 이주 정책을 다룬 논문에서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고려인은 두 쪽짜리 각주 안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두 쪽을 읽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각주가 그의 앞에 살아있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는 다니엘이 기다리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외곽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고, 올해 89살이 된 그 할머니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강제 이주 기차에 실린 사람이라고, 8살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평생 한 번도 그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한국에 오기 직전 입원해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세르게이를 불러 무언가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짐가방 안쪽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간혹 전통 공예품이나 가족 유물 같은 것을 챙겨 다니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세르게이가 천주머니에서 꺼내는 물건을 보는 순간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녹이 너무 심하게 쓸어 원형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금속 덩어리,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한 크기에 시간이 모든 세부를 지워버린 금속.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집을 여는 오래된 자물쇠 열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문에 맞는 것인지, 이제는 알 수조차 없는 열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세르게이는 그 열쇠를 양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그것이 실제로 깨질 수 있는 것인 양. 1937년 9월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짐을 챙길 여유도 주지 않고 당장 기차에 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것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부르고 남편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빨리 나오라고 총을 들이밀었대요. 그 혼란 속에서 증조 할머니가 집어든 것이 딱 하나였는데 그게 집 열쇠였습니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이상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이건 영영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피하는 거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열쇠로 우리 집 문을 다시 열겠다고. 증조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대요. 기차에 타면서도 화물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그 믿음으로 그 열쇠를 꼭 쥐고 있었대요.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만 흔들렸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부 사막지대의 집단 농장 막사에서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계셨대요. 그 열쇠는 할머니한테 전해졌고 할머니도 못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열쇠는 87년 동안 한 번도 버려진 적 없이 이 집 저 집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버리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열쇠는 그냥 있었습니다.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은 그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87년. 열쇠는 그 세월 동안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세대를 건너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열쇠를 향해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전부였습니다. 세르게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천주머니를 꺼내셨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바로 안 보여주셨어요. 먼저 제 눈을 한참 보셨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이 열쇠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르게이는 숨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 대신 돌아가거라. 인천국제공항 로비의 소음이 갑자기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방송의 목소리, 재회를 반기는 사람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볼륨이 줄어든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세르게이의 팔에 안긴 유나의 작고 고른 숨소리만이 가깝게 들렸습니다. 다니엘 라이트는 그 순간 무언가가 자신의 내부에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숫자만 들여다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숫자 뒤에 있는 얼굴을 직접 본 것 같은 감각. 그는 한참 뒤에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세르게이가 말을 마친 뒤에도 다니엘은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유엔 수석 인구학자가 공항 로비에 서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공항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이미 수십 번 들여다본 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숫자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오창, 충청 일대에서 나타나는 특정 코호트의 증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들 위로 무언가가 겹쳐 보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본 세르게이의 얼굴, 천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던 그 손, 잠든 유나가 꼭 쥐고 있던 구겨진 토끼 인형. 다니엘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숫자를 분석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 앞에서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뉴욕 사무실에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정보다 체류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만나야 할 사람이 처음 계획보다 많을 것 같다고. 한국에서 첫 번째 연구 현장은 충청북도 오창이었습니다. 오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다니엘은 처음으로 고려인 역사의 전체 윤곽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유엔 현지 코디네이터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37년 9월, 스탈린이 내린 결정.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스탈린은 극동 연해주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소련 내무인민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는 조선인들이 일본 침략의 잠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 거의 전부가 화물기차에 실렸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짐을 꾸릴 시간도 거의 없이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한 번 쫓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침탈과 가난을 피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건너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조선에서 쫓겨나 연해주로 갔다가 연해주에서 다시 쫓겨나 중앙아시아 사막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추방, 두 번의 뿌리 뽑힘. 이들이 도착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광야에는 집도 없었고 농기구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에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막사도, 연료도, 충분한 식량도 없는 곳에서 영하 30도의 중앙아시아 겨울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황무지에 논을 일구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수로를 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땅에 방풍림을 심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소련 기록들은 고려인 집단 농장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인 농장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거르지 않고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 시절 대학 교육을 받은 고려인의 비율은 같은 시기 소련 내 다른 소수 민족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의 기술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들 스스로도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다시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한국 문화를 알아도, 이분들은 서류상으로는 그냥 외국인이었으니까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채용은 절차가 복잡하니 처음에는 선뜻 나서는 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기업 하나가 먼저 이분들을 채용해보니까 성과가 좋았고, 그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제도가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길을 걸어갔고, 그 뒤로 제도가 따라온 거예요. 다니엘은 창밖을 흐르는 한국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사람, 데이터가 아니라 움직임. 그것이 이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리는 차창 너머로 한국의 봄이 펼쳐졌습니다. 연두빛 산과 논, 그리고 그 사이로 뻗은 도로. 그는 돌아온다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이민이 아니라 귀환.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창 연구단지에 도착한 다니엘은 회사 측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연구원 명단에서 확인한 고려인 출신 전문 인력만 11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니엘은 구내식당에서 최 알렉세이라는 연구원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38살의 최 알렉세이는 고려인 3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악토베 출신이었고 그 자신은 알마티에서 태어나 알마티에서 자랐습니다. 알마티 국립기술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왔고 학업을 마친 뒤 지금의 회사에 남아 일한 지 6해째였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알렉세이는 솔직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언어가 어려워요. 카자흐스탄에서 배운 한국어랑 여기서 실제로 쓰는 한국어는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요.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었고요. 문화적인 것들, 특히 직장 문화 같은 것들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있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알렉세이가 꺼낸 이야기는 다니엘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최신 배터리 프로토타입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북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였는데 영하 35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실패가 났습니다. 셀 내부의 전해질이 낮은 온도에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배터리 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이었습니다. 납기까지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약 금액은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며칠째 밤샘 작업을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또 한 번 결론 없이 끝나려던 참에 알렉세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는 노트를 꺼내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셀 외부에 단열 버퍼층을 추가하고 전극과 전해질 계면의 구조적 배열을 바꾸는 방안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에는 카스피해 인근 항구 도시 악타우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알렉세이의 외할아버지가 그 도시에 사셨는데 소련 시절부터 중고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악타우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자동차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늘 대비해야 했습니다. 배터리가 얼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정비사들은 배터리 자체를 개조하는 대신 배터리를 둘러싸는 외부 구조물을 바꾸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전기 저항을 이용한 소형 발열 재킷을 배터리에 감싸되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가두는 단열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원시적이었지만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어릴 때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그 방식을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재료공학을 공부하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고,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그대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원리를 기반으로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쳐 정밀하게 재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막혀있던 생각의 문을 처음 연 것은 분명히 그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막 도시의 혹독한 겨울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오래된 생활 지식이 21세기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 난제를 푸는 단서가 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좀 쑥스러운 것처럼 제 아이디어가 맞다고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팀장님이 해봅시다. 하셔서 그 말이 다니엘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말 한마디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식판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다. 이들은 특정 환경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의 층을 가지고 있다. 87년 동안 불모지에서 살아남으며 쌓아온 것들이 이들의 내부에 있다. 그것은 어떤 학위증에도 어떤 이력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내식당을 나오면서 다니엘은 알렉세이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알렉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절반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국인도 아닌, 어떤 날은 동료들이 저를 한국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날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문득 의식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나쁜 뜻이 아닌 걸 알아요. 그냥 아직 범주가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범주가. 다니엘은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범주가 없다는 것.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범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범주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해내고 있는 두 번째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연구소 복도를 걷다가 다니엘은 한 회의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한국인 연구원 3명과 고려인으로 보이는 연구원 2명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였는데 가끔씩 러시아어 기술 용어가 섞여 들어왔고 양쪽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 없이 섞이는 모습. 경계가 있되 장벽은 없는 공간. 다니엘이 20년간 데이터로만 분석해온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다니엘은 처음으로 고려인 가족의 저녁 풍경을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세르게이의 소개로 다니엘은 박 드미트리와 아내 소피아, 그리고 두 아이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10살짜리 아들 민준과 7살짜리 딸 다샤. 아이들의 이름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빠는 한국 이름, 동생은 러시아 이름. 드미트리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다샤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행이 결정된 뒤였는데 솔직히 그때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친숙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가 있었고 동시에 소피아가 만든 카자흐스탄식 빵 바우르삭도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튀겨진 도넛 모양의 그 빵은 식탁 가운데 큰 접시에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카자흐스탄 음식이 같은 식탁 위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말할 때 한국어를 썼고 부모에게 말할 때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뒤섞였습니다. 다샤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물으면 민준이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고 소피아가 러시아어로 대답하면 드미트리가 한국어로 보충했습니다. 그 복잡한 언어의 교차가 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저녁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드미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학교 이야기 들으실래요? 처음에 학교에 보낼 때 걱정이 많았어요. 얘가 외모도 좀 다르고 처음엔 한국어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드미트리는 민준이가 학교에 처음 간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준이를 교실 앞에 세우고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 특별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멀리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야 했던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민준이한테 뭐라고 인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어서 와. 집에 돌아온 거야. 다니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서 와. 집에 돌아온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10살짜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한마디가 다니엘이 20년간 읽어온 어떤 인구학 논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환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것,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10살짜리 아이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드미트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밤, 다니엘은 세종시의 도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보고서와 데이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빠져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들, 처음 보는 친구에게 어서 와. 집에 돌아온 거야. 라고 말하는 10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니엘이 어떤 논문에서도 만난 적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은 세종시의 넓은 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도시답게 반듯하게 정비된 도로와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눈에는 그 도로 어딘가에 민준이가 학교를 오가는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처음 보는 친구에게 어서 와. 집에 돌아온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오래 걸려 배우는 것을 아이들은 그냥 해버리기도 하니까. 다니엘은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스스로를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공장지대는 다니엘이 방문한 곳 중 가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들이 줄지어 선 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곳. 다니엘을 안내한 현지 담당자는 이 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 고려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생산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다들 연구소나 대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식품 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돌아보던 중 저녁 작업 교대가 끝날 시간쯤 탈의실 한켠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금속 로커에 등을 기댄 채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 나오는 무언가를 작은 소리로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이었습니다. 저녁 11시, 하루 10시간의 노동이 끝난 뒤에도 그는 혼자 남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낮은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안드레이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온 지 6개월 됐는데 78일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쉬는 시간마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길래 이상하다 싶었더니 한국어 공부더라고요. 78일. 다니엘은 그 숫자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78일. 다니엘은 공장 바깥 야적장 한편,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안드레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함께였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공장 조명이 역광으로 쏟아지는 공간에서 안드레이는 43살이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태어나 타슈켄트에서 자랐습니다. 고려인 3세. 타슈켄트에서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면 돌아가려고.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특별히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버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겁니까? 안드레이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연해주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밤 군인들이 들이닥쳐 새벽 2시에 가족 전체가 기차에 실렸습니다. 13살 소녀는 기차가 역을 떠나는 순간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 그리고 그때 속으로 한 약속.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할아버지는 나중에 안드레이에게 그 마을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던 집 이야기를,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함께 김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만든 된장 냄새가 어떤 냄새였는지 이야기를. 안드레이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한국에 와서 어느 봄날 오후에 아파트 복도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가 할아버지 이야기 속 냄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안드레이는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83세 나이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단 한 번도 다시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십만 고려인의 삶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19살이었을 때였는데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 언어를 잊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당신 스스로도 조선어를 거의 다 잊으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러시아어가 생활 언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잊지 마라. 우리 언어를 잊지 마라. 어쩌면 할아버지가 평생 가장 후회하신 게 그거였는지도 몰라요. 안드레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 영수증에 적힌 글자들이 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우리 글자인데 나는 지금 읽지를 못한다. 그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나는 안 지켰구나. 그날 밤 그는 한국어 학습 앱을 처음 켰습니다. 그것이 78일 전이었습니다. 아직 잘 못해요. 안드레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 정도요? 근데 할아버지가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못 돌아오셨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다니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이 말하는 것의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그 말이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약이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 아닌 자신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78일 동안 밤마다 한국어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음성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풍경들, 가로등이 번쩍이고 고속도로 표지판이 스쳐가고 차들이 붉은 미등을 남기며 달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다. 이건 이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직 그 다음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전라남도 남해안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유엔 현지 담당자가 특별히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독특한 일을 하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엘레나 박, 32살, 고려인 4세. 그녀는 이 조용한 해안마을에서 전통 발효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가정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발효기술과 김치 제조법을 현대식품공학으로 재해석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발효식품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립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독일과 캐나다에 이미 수출을 시작했고 직원은 12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 마을 출신의 한국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인근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을에 도착한 날은 우연히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열린다는 공동 김장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엘레나의 회사 뒤편 넓은 마당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 마을의 한국 할머니들 15명, 다른 한쪽에는 인근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 할머니들 6명이었습니다. 사이사이에 젊은 직원들이 배추와 물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분리였습니다. 두 그룹은 구별이 됐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쓰는 말과 고려인 할머니들이 쓰는 말은 달랐습니다. 손동작도, 배추를 절이는 방식도, 양념을 버무리는 손맛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그 분리가 조금씩 녹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고려인 할머니의 손모양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의 양념 배합을 맛보더니 러시아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엘레나가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려인 할머니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양념 그릇 쪽으로 당겼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양을 어림잡는 손끝은 통했습니다. 발효의 시간을 느끼는 감각은 통했습니다. 87년의 공백이 배추절이는 소금 냄새 속에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고려인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얹고 함께 배추잎에 양념을 발라 올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할 말도 없이 그냥 함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상하게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다니엘 옆에 서서 낮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할머니들이 좀 이상하게 보셨어요. 이분들이 만드는 김치가 우리 것이랑 다르다고. 고려인 할머니들도 지지 않으시고. 근데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한테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의 김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엘레나는 웃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처음에 배추가 없었어요. 고려인들이 황무지에 정착했을 때 재배할 수 있는 채소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무, 오이, 가끔은 양배추로도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고수나 딜 같은 현지 채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50년, 70년의 변형이 전혀 다른 맛의 층을 만들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이에요. 저녁이 되자 마당에 긴 테이블이 놓이고 사람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가운데 두고 밥과 국이 차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말을 반쯤 이해하면서 그래도 같은 음식을 나누며 웃는 사람들을. 식사가 끝난 뒤 다니엘은 엘레나에게 오래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에 왔습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돌아온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말에 무언가가 목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알마티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거기서, 할머니도 거기서, 증조할머니도 중앙아시아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항상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된장이 없을 때는 비슷하게 만든 발효콩이라도 있었고, 명절이 되면 가래떡처럼 생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옛날 조선어 단어들이 섞인 이야기들. 어릴 때 저는 그게 무슨 언어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의 오래된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엘레나는 마당 한쪽에 켜진 조명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어딘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카자흐스탄 사람이지만 완전히 카자흐스탄 사람은 아닌 무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항을 나서는 순간에 느낀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설었어요. 물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니까. 근데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사진으로만 봐왔던 집에 처음 들어가는 느낌 같다고 할까요? 여기구나. 그 느낌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노트를 꺼내다가 멈추었습니다. 이 감각은 어떤 언어로도, 어떤 숫자로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가 말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의 문제도 아니었고 향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이 집처럼 느껴지는 것, 처음 보는 언어가 자신의 것처럼 들리는 것, 그런 감각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다니엘은 20년간의 경력으로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엘레나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이민이 아니에요. 귀환이에요. 그날 저녁, 다니엘은 마을 방파제 끝에 혼자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에 붉은 빛이 번지고 파도가 조용히 방파제 발치를 핥았습니다. 바람에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잠든 아이를 팔에 안은 채 서 있던 세르게이, 87년 전에 챙겨진 녹슨 열쇠를 양손으로 받쳐들던 그의 손, 오창 연구소의 회의실에서 노트의 구조도를 그리며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던 알렉세이, 세종시 아파트 식탁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웃던 민준이와 다샤, 음성공장 탈의실에서 밤 11시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던 안드레이, 그리고 오늘 이 해안 마을의 마당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배추를 버무리며 웃던 두 그룹의 할머니들.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87년의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 어떤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능력, 그리고 끝내 잊히지 않은 것들. 기차에 실리면서도 집 열쇠를 챙겼던 그 집착이 세대를 넘어 전해져 이번에는 네가 나 대신 돌아가거라는 말이 되었고 그 말이 진짜 귀환이 되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뉴욕 사무실에서 이상현상으로 분류했던 그 숫자들의 정체, 한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87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 기억을 이어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상한 숫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돌아오는 나라다. 다니엘은 그 문장을 적은 뒤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방파제에 부딪히고 흩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에 탔을 때 그는 이상 데이터를 설명할 변수를 찾으러 가는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파제에 서 있는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열흘 뒤, 다니엘은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그는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세르게이, 알렉세이, 드미트리와 소피아, 민준이와 다샤, 안드레이, 엘레나,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 그들이 해준 말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 대신 돌아가거라. 혹시나 해서 어서 와. 집에 돌아온 거야.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돌아온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그가 방문한 도시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창의 연구소,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음성의 공장지대, 전라남도 해안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밖의 구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번 보고서는 보통의 보고서와는 달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얼굴을 담아야 한다고. 2024년 4월,
런던 BBC 월드 서비스 스튜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을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이상을 추적하러 가신 거라고요. 다니엘은 테이블 위에 녹슨 열쇠에 잠깐 시선을 두었다가 진행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특정 연령대의 전문직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러 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내셨나요? 다니엘은 짧게 웃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숫자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숫자는 이야기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 70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87년 전에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87년을 버티며 살아남아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들이 돌아오면서 카자흐스탄 사막의 영하 40도 겨울에서 쌓은 지식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세 세대에 걸쳐 잊히지 않으려 한 언어와 음식과 기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니엘은 테이블 위에 녹슨 열쇠를 들었습니다. 이 열쇠를 손자에게 건네준 할머니는 지금 카자흐스탄의 작은 도시에 계십니다. 89살이 되셨습니다. 1937년 열차에 실리던 8살 소녀였던 그분은 평생 이 열쇠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87년 동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 대신 돌아가거라. 그 손자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열쇠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인구학자로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87년 동안 이 열쇠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는 어떤 모델도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도, 진행자도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송이 살아있는 공기처럼 그 침묵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 청취자들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라이트는 그 침묵 속에서 20여 년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왜 인구학을 공부하려 하느냐?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서라고. 지도교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유야. 그 이유를 잊지 마. 그때 다니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20년간 잊고 있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느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아주 잘.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인 것 같았습니다. 공항 로비의 열쇠부터 방파제 위의 노을까지 그 모든 것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숫자도 이야기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오창의 연구소에서 최 알렉세이는 오늘도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기술 용어를 뒤섞으며 카자흐스탄 사막 도시의 혹독한 겨울이 가르쳐준 것들을 21세기 배터리 연구에 녹여내면서 세종시의 초등학교에서 민준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어서 와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성 공장의 탈의실에서 안드레이는 오늘 밤도 퇴근 후에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앱을 켤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78일을 훨씬 넘어 어쩌면 오늘은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외에 다른 말을 한마디 더 해볼 수 있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전라남도 해안마을에서 엘레나는 다음 달 김장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할머니들과 고려인 할머니들이 함께 손을 움직이는 그 마당에서
말보다 먼저 통하는 것들을 또 하나 발견하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의 침대에 누운 89살의 할머니는 지금쯤 손자 세르게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녹슨 열쇠가 열어야 했던 문은 사실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연해주의 그 집은 87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거나 세월 속에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열쇠가 맞는 자물쇠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87년 동안 닫혀있던 돌아오는 길을, 세대를 넘어 전해진 믿음이 열어낸 길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13살 소년의 약속이,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는 8살 소녀의 집착이, 우리 언어를 잊지 말라는 83 노인의 마지막 말이 함께 만들어낸 길을, 다니엘 라이트는 이 이야기를 BBC 스튜디오에서 마친 뒤 런던 거리를 한참 걸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그는 녹슨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87년 된 금속의 무게, 생각보다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의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런던의 봄비는 차가웠습니다. 빗방울이 손바닥 위에 열쇠 위로도 떨어졌습니다. 녹슨 금속 표면에 빗물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주먹 쥐어 열쇠를 감쌌습니다. 이것을 세르게이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열쇠는 유나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나가 자라서 딸에게, 그 딸이 또 자신의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는 맞는 자물쇠가 없어도 이 열쇠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열쇠를 세르게이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들고 있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 뉴욕에 있는 동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찾아낸 것이 뭐냐고 물어오는 답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터의 답을 찾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아직 그게 뭔지는 설명할 수 없어. 내가 돌아가면 이야기하자. 그 녹슨 열쇠는 세르게이의 증조 할머니가 손에 쥐고 기차에 탄 날부터 할머니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세르게이의 손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서 다니엘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는 열쇠가 그럼에도 87년 동안 버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진짜 귀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